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걸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쿠데타 4만 달러를 위한 군부 통치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쿠데타란 군부가 무력을 동원해서 국가의 일격을 가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최근 국가에 2번 타격을 가했습니다. 물론 국가를 때렸는지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쿠데타인 것입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때린 국가에 대한 일격은 바로 4만 달러 시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한중 FTA 협상을 마쳤고 그다음에 한 뉴질랜드 FTA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때 비준이 돼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국민소득 1인당 4만 달러가 안 되어서 그런 걸까요? 한때는 2만 달러가 되면 다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지금 2만 4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2만 달러 시대 그리고 3만 달러를 앞두고 있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는 한 이런 평균적인 1인당 국민소득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라는 말에 합당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기하 임금 수준의 최저임금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4만 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FTA 협정이라는 게 항상 약자인 농축산업이 피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대통령이 소득 증가를 말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소득 증가를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재벌이나 부자를 위한 소득 증대냐 서민을 위한 소득 증대냐 이렇게 구별해서 따져야 합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을 무상보육비로 돌리자고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4만 달러 시대 운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염치가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시대적 과제가 뭔지도 모르는 채 국가에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두 번째 타격은 박근혜 대통령의 군부 통치 방식입니다. 최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장관에 박인영 해군 대장 출신을 내정했고요. 국가안전처 차관에는 이성호 육군 중장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이건 마치 국가안전처가 국방부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군 장성 출신이 국가기관 여러 군데를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김장수에 이어서 김관진 대장 출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게 지금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이 경호실장을 맡고 있고요. 군 장성이 역시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고 이제 국민안전처까지 군 장성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외교, 안보, 통일, 국민안전까지 모두 군 장성이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국정원장도 사성 장군 출신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앞으로 어떤 자리를 또 장군들이 차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군 장교들이 방위산업체로 이직해서 후보 장교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방위산업 담당 장교는 돈 받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방위산업 비리 더 이상 묵갈 수 없다고 국정조사하자. 지금 이런 마당입니다. 군대가 군 지휘권, 사령관의 군 지휘권에 집착하느라고 병역 내 인권 개선의 근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마음대로 군 사법 체계를 지휘관 산하에 두기 때문에 그 해당 사령관 내의 관할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하고 은폐와 잘못을 바로 찾아내고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 지휘권 우선이라는 그런 사고에 여전히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은 지금 하란 일은 못하면서 정치계의 선거 개입은 또 열심히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북한이 무섭다고 미군의 사실상 전자권을 무기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군사주권을 포기한 군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딴짓은 잘하고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군부에게 국방 맡기는 것도 문제인데 전문성을 요하는 핵심 부처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제 국가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런 마당에 군 장군 출신들을 배치하는 게 도대체 그게 이성적 판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민 통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끼리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병영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국방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군에 의한 군 통제의 문제 때문입니다. 군에 의한 군 통제를 바꿔야 됩니다. 문민 통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는데 이 여론에 정면 도전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한 겁니다. 군이 원래 여러 가지 잘한다. 모든 걸 다 잘한다. 그러면 다른 일도 잘하니까 맡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방은 국방대로 문제고 다른 분야를 맡고 있는 장성 출신들이 맡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군이 주도하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동북아와 평화 안전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가 지금 현실 아닙니까? 국제 정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국제 정세 이리저리 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5, 60년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군이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군은 지금 자기가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가장 문제 많은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도 아닌 전혀 생소한 다른 분야의 일을 맡겼습니다. 이 무슨 사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전혀 풀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성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을 못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힌 해양경찰청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해양경찰청 출신 대신에 군대를 투입을 해서 군 장성들로 해양경찰청을 한번 혼을 내주겠다. 이런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말하자면 외부 인사로 해경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하필 외부 인사가 군 장성들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군 장성들이 지휘 통솔을 잘하니까 해경을 틀어질 수 있다고 믿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군 장성들이 가장 충성스럽고 대통령에게 배신하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따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군 장성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으니까 그랬을까요? 지금 명령 통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체질과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인용 국가안전처 내정자가 해군과 합참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 합동작전 전문가로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서 범정부적인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로 발족하는 국민안전처를 이끌 적임자로 기대돼 발탁됐다.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인용 국가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해군과 합참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 합동작전 전문가로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서 범정부적인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로 발족하는 국민안전처를 이끌 적임자로 기대돼 발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주장을 검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문성이 있을까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지명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했습니다. 해군본부 작전사령관을 했고 해군본부 교육사령관,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장, 제3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 부교장을 했습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을 했습니다. 국방대학교 총장을 했고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제3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처 부장,
제1사단장, 작전처 처장, 전투준비태세검열차장, 국방부 연구지원부장, 육군 제2군단 작전 참모를 했습니다. 박인영 장관 지명자는 해군 사성 장군 출신으로 교육, 인사, 작전 일을 했고 이 차관은 육군 삼성 장군 출신으로 작전 참모, 사단 군단장을 했습니다. 재난, 긴급구조, 국민 안전과 관련한 일을 전혀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비전문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외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전문가라는 걸 천하가 다 아는데 이 비전문가 두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신뢰하게 될까요? 재난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이 지휘하는 국민안전처를 재난 현장에 있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맡겨줄까요? 신뢰 부재 상태에서 재난 대책이 될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재난체계 운영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위험문제 전문가인 정익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직접 만나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조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전을 했었고 군지휘관이었으니까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고 그래서 국가 안전처를 잘 이끌어 갈 것이다. 자, 이게 논리적일까요? 지휘를 했다. 그러면은 관리 능력이 생긴다. 관리 능력이 생겼으면은 안전처의 수장을 맡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건 상당한 논리 비약이 있습니다. 만일 지휘가 자격증이 된다면은 왜 군대 지휘자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합니까? 다른 수많은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군대보다도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직이 많습니다. 왜 군대 조직 지휘자만 국가 안전처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군 조직이란 철저한 위계 조직에 의한 상명하복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국가안전처는 국가 관료 조직이니까 어느 정도 상명하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국가 관료 조직 특성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국가 관료 조직을 잘 이끌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군대는 수직적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옵니다. 관료 조직은 수직적이기도 하지만 수평적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수평적 소통 능력이 없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군 조직은 중앙 집중화된 보고 체계로 구축되어 있지만 재난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보고 체계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정익재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처럼 경직된 조직은 재난 대처에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유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재난을 직접 대처하는 게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는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조직입니다. 현장에 위임해서 현장에 닥친 위험을 어떻게 빨리 극복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중앙 집중화된 그런 재난 체계와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군사훈련 했으니까 재난 대처 잘 할 거다는 논리 이게 맞을까요? 이성호 국가안전처 차관이 국회에서 출석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 수천 배의 훈련이 필요하다. 준비태세를 평상시에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군이 군사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위험 대비도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절차와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은 예측한 대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해진 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현장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실효성 있게 대처하는 게 재난 대처의 핵심입니다. 군사훈련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군사훈련 방식으로는 그런 경직성으로는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군대처럼 질서 정연한 그런 재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익재 교수는 재난 현장은 항상 혼란 그 자체라고 합니다.
질서 정연한 것을 요구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안전처 자체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대한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재난 대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 대비는 기본적으로 조직과 매뉴얼을 통해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세계무역센터 9.11 테러 때 당시 8층에는 폭탄에도 끄떡하지 않는 지휘 체계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평소에 위기가 닥쳤을 때 8층 폭탄 외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해서 뉴욕 시장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거기에서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시설입니다. 이거 9.11 테러 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그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당시 재난을 해결한 것은 신속하게 현장에 달려간 소방대원들이 해결을 했던 겁니다. 다음 남대문 화재 때의 일입니다. 당시 현장 소방 책임자였던 분이 말이라고 하는데 불이 났을 때 남대문 그 정면 위에서 그 기와를 뚫고 한가운데에 호스를 집어넣어서 화재를 껐어야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안 보이지만은 안에서 이미 불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TV로 생중계되면서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시민들이 기대치에 맞추다 보니까 밖에서 소방 호스로 밖에만 나온 불을 끄느라고 안에 타고 있는 불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눈치보기랄까요? 모양 내기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은 항상 준비된 대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것은 흥미있는 기대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다시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예측을 한다는 것, 그건 오히려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전 예방에 대한 과잉 기대보다는 사후 대응 전략이 위험 관리에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희재 교수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위험은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전은 비싼 것이다. 그다음에 안전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해난 구조를 위해서 도쿄 하네다 공항에 육개조 36명의 잠수부가 항상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IBM은 자사 IT 제품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영문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성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군대가 조국 보위도 책임지고 사회주의 건설도 혁명도 다 한다는 겁니다. 군이 국방은 물론 정치도 건설도 기업 운영도 외교도 합니다. 이게 성군 정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군부는 물론 외교 안보, 국민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조용한 쿠데타도 아니고 조용한 성군 정치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가 이렇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가 그리워진다는 말이 요즘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 사자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대강 낭비, 빈손 자원 외교, 방위산업 비리 이런 건데요. 이 중에 4대강과 자연 외교 문제는 모두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문제고 비리들입니다. 그때의 일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재임 기간 국정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서전을 곧 출간한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이명박 정부 때가 낫다는 말이 쏙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잘할까요? 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보수 정당들 사이에서 그럼 진보 정당이라도 작지만 단단하게 제대로 하니까 그거라도 기대해 볼까요? 예, 진보 정당도 지리멸렬합니다. 정말 시민들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